형, 미안해. 나는 평생 형들한테 거짓말쟁이로 남을 거야. 그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었어. 막내 준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순간 장례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을 숨긴 것도, 연락을 끊은 것도, 부모님 장례식에 늦게 온 것도 전부 이유가 있었어. 형들이 날 미워하는 게 차라리 나았어. 그래야 형들이 살 수 있었으니까. 형제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평생 증오했던 막내가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다는 것을, 그가 짊어진 거짓말 뒤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것은 한 남자가 평생 짊어진 거짓말과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고인의 영정 사진 앞에는 3명의 형제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 둘째 진우, 셋째 승호. 모두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번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또 안 오는 건가? 첫째 민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올 리가 있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끝나고 나타났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 둘째 진우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지 마.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준호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하셨잖아. 셋째 승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장례식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장례식장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형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늦게 왔네. 민수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없었고 병원에도 한 번 안 오더니 장례식에는 이제야 나타나?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알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너만 생각하시면서 사셨어. 준호는 왜 연락이 없을까? 준호는 뭐하고 사는 걸까? 준호는 우리가 미운 걸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내 얘기만 하셨어. 승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준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말이라도 해. 왜 그랬어? 왜 가족을 버렸어?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준호가 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는 봉투를 형들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형들 미안했어요. 평생 정말 미안했어요. 그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돌아서서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형제들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몇 장 그리고 통장 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들에게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한 거짓말들,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준호는 25살이었습니다. 형들과 달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의 4 아들 중 막내였던 준호는
어릴 적부터 형들과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째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둘째 진우는 자영업으로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승우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준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수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가족회의를 해야 할 것 같구나. 형들도 다 모인다. 준호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 준호는 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들은 이미 거실에 모여 있었고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어머니는 옆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회사 사업이 잘못됐다. 보증을 섰던 거래처가 부도가 났고 그 빚이 우리한테 넘어왔어.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민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억? 형제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009년의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대출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이미 한도가 다 찼어. 집도 담보로 잡혀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이 심해. 이번 달 안에 1억이라도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야 할 것 같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미안하다 애들아.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해서. 형들은 침묵했습니다. 각자 사정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최근 집을 샀고 진우는 사업 확장에 돈을 투자한 상태였으며 승우는 공시생이라 수입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내 앞가림이나 해. 형들도 각자 사정이 있는데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니? 민수가 쌀쌀맞게 대꾸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자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3억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는 자신의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년간 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3억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준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리고 가족들에게 평생 오해받을 결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준호는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 돈 좀 모았어. 부모님 빚 갚는데 보태. 얼마나 모았는데? 민수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1,000만 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만 원? 넌 편의점 알바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았어? 원래 모아둔 거 있었고 좀 더 모았어. 사실 준호는 그 돈을 만들기 위해 2주 동안 새벽 알바, 낮 알바, 밤 알바를 동시에 했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자면서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냉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음날 부모님 집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받았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아버지, 집은 꼭 지켜야 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은 여전히 독촉을 이어갔고 한 달 기한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불법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빌리고 싶습니다. 얼마? 5천만 원. 사채업자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담보는? 없습니다. 신용은? 좋지 않습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뭘 믿고 빌려줘? 젊은 친구가 장기라도 팔 거야? 일을 할게요. 무슨 일이든.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여기 가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 명함에 적힌 곳은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준호는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도박장 관리 일을 했고 때로는 채권 추심에도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일하고 준호는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에는 무서운 이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월 10%의 복리 이자. 사실상 준호는 평생 갚아야 할 빚을 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돈을 형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형, 이거 5천만 원이야. 부모님 빚 갚는 데 써.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넌 도대체 어디서 이 돈을 구한 거야? 걱정 마. 합법적으로 번 거야.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바로 이런 돈을 벌 수가 있나?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 사업 도와주고 받은 거야. 묻지 마. 준호는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했습니다. 형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모님의 빚을 일부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사채 이자를 갚기 위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야 했습니다. 불법 도박장 일은 계속되었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경찰 단속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날 이후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자는 계속 불어났고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결국 가족과의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가족들 곁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족들을 위협할 거야. 준호는 핸드폰을 바꾸고 집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형들은 분노했습니다. 저 자식이 돈 좀 줬다고 으스대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하네. 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5천만 원이 뭐 대수라고. 그까짓 돈으로 가족 버릴 거면 처음부터 주지도 말았어야지. 진우도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원래 이상했어. 말도 없고 혼자만의 세계에 사는 것 같더니 결국 가족을 버렸네. 승호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밤마다 준호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묵묵히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준호가 23살이던 해 그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당시 준호는 지방국립대에 합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건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은 그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내 등록금은. 아버지가 입을 뗐을 때 준호는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대학 안 갈래요. 뭐? 군대 먼저 다녀올게요. 그 사이에 돈 모으고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제 결정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지만 부모님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준호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캠퍼스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학에 가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준호는 등록금 200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달랐게 받아들였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포기했대. 민수가 진우와 승호에게 말했습니다. 왜? 성적이 모자랐어? 아니, 합격했는데 안 간대. 이상하네.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진우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 원래 준호는 속을 모르겠는 애야. 그렇게 준호에 대한 형들의 오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2년간 복무하는 동안 월급을 모두 저축했습니다. 휴가도 거의 나가지 않았고 군대 내에서도 각종 일을 하며 추가 수당을 받았습니다. 전역할 때쯤 준호의 통장에는 500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 나도 형들처럼. 준호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3억의 빚. 준호는 자신이 모은 500만 원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에서 돈 좀 모았어요.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보태세요. 준호는 200만 원을 숨겼습니다.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이것조차 의심했습니다. 군대에서 300만 원을 모았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준호 성격이면 가능하긴 하겠네. 휴가도 안 나오고 돈만 모았으니. 그래도 이상해. 300만 원이면 자기가 쓸 수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줘? 혹시 무슨 뒷구멍이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더 많이 달라고 할지도. 형들의 의심은 쌓여갔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고 준호는 또다시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족에게 주었을 때 형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1,000만 원? 너 혹시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구한테 빌린 거?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지? 준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번 돈이야.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2년 준호는 28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채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던 빚은 이자가 붙어 이미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준호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4시간.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형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형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얼마나요?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6개월 안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은 빚에 허덕이는데 형은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 저 지금 여유가 없어요. 뭐, 넌 맨날 일만 하잖아. 돈 좀 있을 거 아니야. 빚이 있어요. 빚? 무슨 빚? 제 빚이요. 진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빚이 있어? 혹시 도박이라도 했어? 아니요. 그럼 뭔데? 솔직히 말해봐.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채 빚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형들이 알면 사채업자들이 가족들을 압박할 게 분명했습니다.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형은 진짜 급해.
이번 기회 놓치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도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사채업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더 빌릴 수 있습니까? 더? 아직 전에 빌린 것도 안 갚았는데 3천만 원만 더요. 꼭 필요합니다. 사채업자는 준. 계속. 오전 752. 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어. 이번에는 월 15% 이자야. 알겠습니다. 준호는 악마와의 거래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는 3천만 원을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형이 꼭 갚을게. 진우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곧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넌 빚이 있다며? 어떻게 이 돈을? 아는 선배한테 빌렸어요. 형 사업 도와주려고. 그래, 고맙네. 형이 성공하면 배로 갚아줄게. 진우는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진우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형, 저번에 빌려준 돈. 아, 미안.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야, 형제끼리 돈 갚는 거 가지고 재촉하는 거 아니야. 형도 사정이 있다니까. 진우는 짜증을 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3천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빚은 이제 1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더 위험한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고소 작업, 중장비 운전, 밤샘 철야.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쳤다고 하면 걱정만 끼칠 거야. 그리고 또 돈 얘기가 나올 거고. 준호는 혼자서 입원비를 걱정하며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시나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원비 납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낼게요. 지금 상태로는 최소 3개월은 일을 못 하실 텐데요.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빚이 늘어나겠구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15년 겨울,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보험은요? 실비 보험이 있으시긴 한데 전액은 아니고 일부만 커버됩니다. 첫째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1,500만 원 정도네요. 형제들이 나눠서 내는 게 어때?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넷이서 나누면 한 명당 375만 원이네. 승우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침묵했습니다. 375만 원. 지금 그에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30만 원. 빚은 여전히 1억이 넘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375만 원 낼 수 있지? 민수가 물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며칠? 아버지 수술이 급한데? 최대한 빨리 마련할게요. 준호는 병원을 나와 또다시 사채업자를 찾았습니다. 또 왔네. 500만 원만요. 조건 알지? 월 20%. 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375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디서 구했어? 진우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모아둔 거요. 넌 맨날 모아둔 거래. 근데 넌 도대체 뭐 하면서 사는데? 맨날 돈 이야기만 나오면 피하고. 일하면서 살아요. 무슨 일? 건설 현장이요.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어? 뭔가 이상한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됐어. 일단 아버지 수술이 먼저야. 아버지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병원비와 약값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퇴원 후에도 매달 아버지의 약값을 대신 냈습니다. 형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약은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준호는 매달 아버지 몰래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한 달에 30만 원씩. 그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하루 한 끼를 먹는 날이 많아졌고 옷은 몇 년 된 것을 계속 입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을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승호가 준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 승호는 좁고 지저분한 원룸을 보며 놀랐습니다. 응. 형편이 이렇게 안 좋아? 상관없어. 근데 넌 맨날 우리한테 돈 주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서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게 말이 돼? 승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너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하면 형들한테 다 얘기할 거야. 내가 이상한 짓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승호는 황당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진짜 이상해. 가족한테도 숨기고 혼자 이렇게 살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거야. 승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의 단톡방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준호 집 가봤는데 완전 거지처럼 살더라. 진짜? 근데 우리한테는 돈을 계속 주잖아. 그게 이상하다니까. 분명 뭔가 있어. 혹시 마약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설마. 그 정도까진 아니겠지. 그럼 뭔데? 도박? 사기? 형들의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준호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2017년 봄, 준호는 결국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준호의 가족들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형들, 꽤 괜찮은 직장 다니던데? 사채업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럼 빚을 갚아. 이자만 벌써 1년 넘게 밀렸잖아.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시간? 이미 5년이야, 5년. 원금 5천만 원이 이자 붙어서 지금 2억이 넘었어. 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2억? 그래, 2억. 이제 내 혼자 힘으로는 못 갚아. 가족들한테 도움을 받아야지. 안 됩니다. 절대 가족들은. 그럼 어쩔 거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사채업자는 비웃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사채업자들이 가족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로. 그는 핸드폰을 해지하고 새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집도 옮겼습니다.
어디로 옮겼는지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SNS를 삭제했습니다. 준호는 말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연락이 안 돼. 어머니, 괜찮으세요? 막내 원래 연락 잘 안 하잖아요.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전화번호도 바뀌고 SNS도 다 사라졌어. 뭔가 잘못된 거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성인이고 자의로 연락을 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찾아주세요. 우리 동생이에요. 진우가 애원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폰 기록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준호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있었고 새 핸드폰은 선불폰이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동생이 일부러 숨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형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의심했고 냉대했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버린 거야. 승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가족이 뭐라고. 그냥 자기 맘대로 사는 거지. 진우도 냉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정말 이기적인 자식이야.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만이 계속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막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준호는 원래 착한 애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걱정은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준호 꿈을 꾸고 아침이면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내가 빚을 졌으니까 준호가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준호는 원래 이상한 애였어요. 형들은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애야. 그 애가 우리를 버릴 리 없어.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준호가 잘못한 거야. 가족을 버린 준호가. 2023년 가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기 췌장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 정도입니다. 형제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고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못 찾았니? 어머니, 준호 얘기는 하지 마세요. 몸에 안 좋아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죽기 전에 준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준호를 찾아줘. 엄마 부탁이야. 형들은 다시 준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준호는 못 찾았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가 달려왔고 형제들은 병실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는 준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형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준호 그 자식. 민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데도 안 나타나다니. 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분노했습니다.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승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3일장.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준호에 대한 얘기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준호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형제들은 빈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 정말 안 오는 건가?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형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하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어. 그런데 넌 어디서 뭐 했어? 승우도 분노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 얼굴 보기 싫어.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형들이 읽어주세요. 뭔데? 제 이야기예요. 뭐든 진실이요. 준호는 봉투를 내려놓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형들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장례식장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준호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통해 몰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어머니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내는 돈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비, 특실료, 간병비. 준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를 위해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의 빚은 3억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진통제를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국 제가 더 일찍,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준호는 자책했습니다. 더 좋은 병원에 모셔드렸어야 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남은 준호. 그의 울음소리는 밤하늘에 흩어졌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안에서는 형들이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USB와 편지, 그리고 통장 사본들. 이게 뭐야? 민수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일단 편지부터 읽어보자. 진우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준호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한 거짓말들, 그 이유를 이제 알려드립니다. 미안했습니다, 형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진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줄 읽어 내려가자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도 편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준호가 지난 15년간 겪은 모든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에서 빌린 돈, 가족을 위해 짊어진 빚, 사채업자들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연락을 끊은 이유, 어머니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댄 사실, 모든 것이... 아니, 이럴 수가... 승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위해서...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USB를 틀어보자.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형들, 이 녹음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더 이상 형들 곁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영영 돌아가지 못할 곳에 있거나.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준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형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해도 저는 형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형제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형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형들이 있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형들의 오열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속 통장 사본들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준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간의 기록. 이건... 민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통장. 2009년 3월 사채 대출 5천만 원. 용도 가족빚 상환. 아버지 빚 갚으려고 사채를 썼구나.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통장. 2012년 6월 사채 추가 대출 3천만 원. 용도 진우형 사업 자금. 진우는 그 기록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받은 그 돈이... 그는 자신의 머리를 계속 오전 806 엇뜯었습니다. 나는 준호한테 그 돈을 갚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돈이 사채였다니. 세 번째 통장. 2015년 12월 사채 추가 대출 500만 원. 용도 아버지 수술비. 그리고 그 후 매달 30만 원씩 출금. 메모 아버지 약값. 아버지 약값까지. 준호가 대신 낸 거였어. 승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통장.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익명 송금. 수취인 서울대학교 병원. 환자명 김영희 어머니. 용도 병원비 및 치료비. 어머니 병원비도. 준호가...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통장 사본 마지막 장에는 준호의 총 부채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 빚 3억 2천만 원. 원금 8,500만 원. 이자 2억 3,500만 원. 3억이 넘어. 형제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때문이었어.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출력물. 2017년 3월 15일 김준호. 내 형들 회사 알아냈어. 내일 찾아갈 거야. 2017년 3월 16일 제발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갚을게요. 2017년 3월 17일 그럼 너 혼자서 어떻게 갚을래? 연락 끊고 도망갈 거야? 2017년 3월 18일 제 번호 바꾸고 이사 갈게요. 가족들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연락을 끊은 이유가 승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더 많은 문자들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8월 3일 김준호, 이자라도 좀 내. 원금은 포기했어. 2020년 8월 4일 이번 달 말까지 5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0일 입금 확인했어. 그래도 여전히 1,000만 원 넘게 밀렸어. 2020년 8월 31일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더 보내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 준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준호가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이 모든 걸 보여주는 이유는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형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형들은 잘못이 없어요. 모든 선택은 제가 한 거예요. 제가 형들을 사랑해서 한 선택이에요. 부디 행복하세요, 형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막내 준호. 민수는 편지를 읽다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야? 진우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우는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얼마나 의심했는데, 형제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준호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준호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리고 준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우리 지금이라도 준호를 찾아야 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한테 사과해야 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준호는 사라진 후였습니다. 형들은 밤새도록 준호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들은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쓴 편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민수가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마이너스 큰형에게. 큰형, 형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에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선생님께 혼나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매일 울면서 집에 왔었죠. 그때 형이 저를 앉혀놓고 수학을 가르쳐 줬어요. 형도 대학 과제에 아르바이트에 바빴을 텐데 매일 밤 2시간씩 저를 가르쳐 줬죠. 준호야, 넌 할 수 있어. 형이 도와줄게. 형의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수학 점수를 올렸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어요. 그게 다 형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을 사랑하게 됐어요. 나도 언젠가 형처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힘들 때 저는 형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형이 준호를 도와줬던 것처럼요. 그게 제가 사채를 쓴 이유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형,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형이 제게 준 사랑, 평생 잊지 않을게요. 준호.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가르쳐 준 게 이렇게 큰 의미였는지 몰랐어. 그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가 두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마이너스 둘째 형에게. 진우 형. 형 기억해요?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적 있었죠.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고 돈을 뺏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부모님도 몰랐고 다른 형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형만 눈치챘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형이 물었을 때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형은 다음 날 학교에 찾아왔어요.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정색하고 말했죠. 내 동생 건드리면 너희 부모님이랑 학교에 다 얘기한다. 다시는 건드리지 마. 그 후로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형이 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형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기뻤어요. 형은 꼭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도 형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형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돈을 못 받아도 괜찮았어요. 형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형, 사업 잘 되고 있죠? 제가 도움이 됐다면 좋겠어요. 형의 영원한 후배, 준호가. 진우는 편지를 읽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을 쳤습니다. 내가 그 돈을 갚지도 않고 심지어 재촉한다고 짜증까지 냈어. 그는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나는 형 자격도 없어. 승우가 세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 편지 마이너스 셋째 형에게. 승우 형. 형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이에요. 형은 저한테 유일하게 친구처럼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적어서 그랬을까요? 형은 저랑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고민도 들어줬어요. 제가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도 형은 진지하게 조언해줬죠. 준호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이 공시생이 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응원했어요. 형은 꼭 붙을 거야. 형은 똑똑하니까. 아버지 병원비 낼 때 형이 미안해하는 거 알았어요. 형은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더 낸 거예요. 형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요. 형 합격했죠? 제가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형 최고예요. 계속 멋진 모습 보여줘요. 사랑해요, 형. 동생 준호. 승우는 편지를 읽고 무너졌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한테 차갑게 대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 형제들은 세 통의 편지를 앞에 두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준호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준호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부모님께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는 제게 영웅이었어요. 어릴 때 기억나요. 동네 아저씨들이 저를 놀렸을 때 아버지가 달려와서 저를 감싸주셨죠.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아버지의 넓은 등 뒤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어요. 아, 아버지가 있으면 나는 괜찮구나.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죠. 새벽부터 일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그러면서도 우리한테는 늘 웃음을 보여주셨어요. 괜찮아. 아버지는 힘들지 않아.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빚을 지셨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를 지킬 차례야.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사채를 쓴 이유예요. 아버지, 빚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영원한 아들, 준호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편지를 보셨어야 했는데, 다음은 어머니께 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어머니, 제가 슬플 때 꼭 안아주시던 어머니,
제가 실패했을 때 토닥여 주시던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었어요.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안 돼. 저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래서 병원비를 모두 제가 댔어요. 형들이 알면 걱정할까봐 익명으로 보냈어요. 어머니,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 하지만 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 일찍,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못난 아들이라서 죄송해요.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막내 아들, 준호 올림. 형제들은 편지를 읽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병원비를 다 댔던 거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준호가 연락도 안 한다고 원망했는데. 승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마이너스 마지막 편지. 형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어디론가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게 제 마지막 말일 것 같네요. 형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형들을 위해 쓴 돈도 짊어진 빚도 감수한 외로움도 모두 제가 선택한 거예요.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에요. 만약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제가 형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형들, 부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가끔 생각나면 준호도 열심히 살았겠지 하고 웃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형들, 행복하세요. 저는 형들이 행복한 걸 보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산소 자주 찾아뵈어요. 저 대신 절 좀 올려주세요. 사랑합니다, 형들.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막내 준호. 편지를 다 읽은 형제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우리가 너무했어. 제발 살아있어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준호의 일기장 사본이었습니다. 준호는 지난 15년간 매일 일기를 썼던 것입니다. 민수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9년 3월 20일. 오늘 사채에서 돈을 빌렸다. 5천만 원. 무서웠다. 정말 무서웠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집을 잃으면 안 된다.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 내가 막아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형들, 미안. 나 때문에 걱정하게 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견딜 수 있어. 2012년 6월 15일. 진우 형한테 돈을 빌려줬다. 또 사채에서 빌렸다. 이제 빚이 8천만 원이 넘었다. 무섭다. 밤에 잠이 안 온다. 하지만 형이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그럼 나도 행복해. 형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니까. 2015년 12월 30일. 아버지 수술이 성공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나는 울었다.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빚이 1억을 넘었지만 상관없다.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 2017년 3월 18일. 오늘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사채업자들이 형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형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 핸드폰을 바꾸고 집을 옮겼다. 이제 나는 정말 혼자다. 외롭다. 너무 외롭다. 하지만 이게 형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견뎌야 한다. 2020년 5월 3일. 오늘 건설 현장에서 다쳤다. 다리가 부러졌다. 병원에 혼자 누워 있다. 아무도 없다. 엄마 보고 싶다. 형들 보고 싶다. 하지만 연락할 수 없다.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래도 견딘다. 형들이 안전하니까. 2023년 1월 15일.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어머니,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 나는 모든 걸 바칠 거예요.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2023년 3월 2일. 병원비를 보냈다. 이번 달만 200만 원. 빚은 3억을 넘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2023년 9월 28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더 많이 벌었어야 했는데, 더 좋은 병원에 모셔드렸어야 했는데, 나는 못난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2023년 10월 1일 마이너스 마지막 일기. 장례식에 갔다 왔다. 형들의 눈빛이 차가웠다. 당연하다. 나는 가족을 버린 자식이니까. 하지만 괜찮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형들은 안전하니까. 형들은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오늘 봉투를 남겼다. 언젠가 형들이 진실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기를. 미안하다, 형들. 그리고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다. 준호. 일기를 다 읽은 형제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외로웠구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뎠어. 진우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우리는 준호가 고통받는 것도 몰랐어. 승호는 벽을 쳤습니다. 준호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견뎠어?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금이라도 준호를 찾아야 해.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찾아서 사과하고 함께 빚을 갚자. 진우도 동의했습니다. 준호 혼자 짊어지게 할 수 없어. 승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들은 즉시 준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형제들은 준호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다시 고용하고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준호가 일했던 곳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건설 현장, 대리운전 회사. 김준호라는 사람 아세요? 아, 그 친구. 성실했는데. 근데 몇 달 전에 그만뒀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조용한 친구였어요.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준호가 살았던 집들도 찾아갔습니다. 좁고 낡은 원룸들, 곰팡이가 핀 벽, 깨진 창문, 고장난 보일러. 준호가 이런 곳에서 살았어. 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집에 살면서 준호는 이런 곳에서. 그들은 준호가 남긴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 쪼그라든 비누, 거의 빈 냉장고.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 준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부모님과 내 형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뒷면에는 준호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 오전 1020 가족 영원히 행복하자. 마이너스 준호. 민수는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랐구나.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일주일이 지나도 준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주, 3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들은 점점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영영 준호를 못 찾는 거 아니야? 승우가 불안해했습니다. 아니야, 꼭 찾을 거야.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진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준호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우는 형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준호다. 준호가 병원에 있대. 형제들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환자분과 무슨 관계십니까? 형들입니다. 준호 상태는 어때요?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오랜 스트레스로 쓰러졌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하지만 뭐예요? 환자분의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과로로 인해 심장과 간에 무리가 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들은 준호가 있는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준호는 너무나 수척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준호야. 민수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보았습니다. 형들. 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왜? 여기. 바보야.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몰라?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널 찾아왔어.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찾았어. 왜?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들, 저는 괜찮아요. 돌아가세요. 안 돼. 우리 안 가. 승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다 알아. 내가 우리한테 한 일들. 민수가 말했습니다. 봉투 받았어. 편지도 읽었고 일기도 읽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들, 미안해요. 아니야, 미안한 건 우리야. 진우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널 오해했어. 우리가 못되게 굴었어. 아니에요. 형들 잘못 없어요. 있어. 우리 잘못이야. 승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널 믿지 못했어. 우리가 너를 외롭게 만들었어. 형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15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알아. 다 알아. 민수가 준호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진우와 승호도 함께 준호를 안았습니다. 네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퇴원했습니다. 형들은 준호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형들, 이건 너무. 닥쳐.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의 빚도 형들이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세 형제가 나눠서 갚기로 했습니다. 형들, 이건 제 빚인데. 우리 빚이기도 해. 내가 우리 때문에 진 빚이잖아.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우 형이 빌린 3천만 원은 내가 갚을게. 형들, 준호는 또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더 고마워. 승우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제들은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 데려왔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진우가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호를 지킬게요. 평생 지킬게요. 승우가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부모님 산소 앞에서 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못난 아들이 왔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잘했어. 수고했어. 그날 밤, 네 형제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5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식사였습니다. 준호야, 많이 먹어. 민수가 준호의 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형, 너무 많아요. 많긴. 너 얼마나 말랐어. 살 좀 쪄야 해. 맞아. 너 뼈만 남았어. 진우도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챙겨줄 거야. 매일 밥 먹었는지 확인할 거야. 승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15년 만에 짓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형들,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준호야. 6개월 후, 준호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형들이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이건 빚이 아니야. 선물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갚아야 할 게 너무 많아. 카페 이름은 네 형제였습니다. 준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는 소소하지만 잘 되었습니다. 준호는 매일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형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준호야, 커피 한 잔. 네, 형.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준호는 웃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형들도 웃었습니다. 준호가 웃고 있구나. 정말 다행이야.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왜 내 형제예요? 손님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족이신가 봐요? 네. 제 형들이에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형들은 제 인생을 구해준 사람들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은 가족이시네요. 네.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준호는 카페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 형들, 사랑해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사랑할게요. 그리고 지금 준호의 카페는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는 빚도 다 갚았습니다. 형들의 도움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제 준호는 자유롭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들과는 매주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가끔은 부모님 산소에도 함께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네 형제는 함께 절을 올립니다. 준호도 건강하고 우리도 잘 지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웃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행복해요. 형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따뜻한 햇살이 준호를 감싸 안습니다. 준호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15년간의 거짓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 담긴 사랑은 영원합니다. 준호는 배웠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거짓말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는 것을, 때로는 미움받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형들도 배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때로 침묵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네 형제는 함께 걷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함께라면 어떤 길도 걸을 수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희망으로. 끝.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혼자서 아파하는 것이고, 때로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것이며, 때로 침묵 속에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사랑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옵니다.